전 장에서 문제 해결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추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추론은 그런 거야. 흔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연역 추리하고 균합 추리가 있잖아. 그지? 연역 추리는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뭐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의 추론들. 수학은 연역 추리니 아니면 균합 추리니 방정식에서 뭐 2x 더하기 3은 뭐 4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는 연역 추론이니 아니면 균합이니 연역이지 연역. 그지? 그러니까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뒤에 오는 내용이 참일 수밖에 없지. 그지? 전제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지? 근데 균합은 어떤 거니?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도 동쪽에서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고 그래서 내일도 해가 뜰 거다. 이런 거는 균합 추리지. 그러니까 균합 처리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남 교수님이 매일 아침에 화정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운동을 하실까 안 하실까? 뭐 경험으로 보면 내일 아침에 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얘기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연역 추론은 그렇지 않지. 연역 추론은 2x 더하기 3은 5 이렇게 했을 때 x는 얼마지? 빼면 1이지. 그지? 2x 더하기 3은 5니까. 그지? 그거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 무조건 1이어야 돼. 그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되게 연역 추론은 이미 전제에 답이 다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전제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후반부에 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이 거기 정해져 있어. 그런데 반면에 균합은 그렇지 않아. 앞부분의 전제 부분을 알아도 뒤에 부분이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하잖아. 실험실에서 여러분 뇌도 찍고 그래서 뭐 영어 훈련을 하게 되면 뇌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걸 알아보는 실험을 하잖아. 그럼 이런 실험을 할 때 지식이 얻어지는 거는 균합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니 아니면 연역으로 얻어지니? 균합이지, 그지? 그러니까 균합은 새로운 그런 어떤 지식을 줘요. 근데 연역은 새로운 지식을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어떤 내용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연역은 그렇지가 않고 이미 전제 부분을 잘 해결을 하면 뒤에 나올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지는 못하지. 그지? 그러면 문제 해결 그 앞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 해결하고 여기 추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문제 해결은 사실은 보면 뭐였었니? 그러니까 처음 스테이트가 있고 마지막 그런 단계, 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를 만들어야 되지? 하위 목표들을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하위 목표를 여러 개를 만들고 1번 하위 목표에서 2번 하위 목표로 옮겨가는데 적절한 조작자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 조작자를 찾는 게 대부분 추론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추론은 조금 더 로컬하다고 얘기를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인접한 사건끼리 어떤 관계라고 치면 문제 해결은 추론의 문제가 여러 개가 거기 껴 있는 거지. 그지? 여러 개가 껴 있고 그래서 추론은 하나의 어떤 부분 같은 게 되는 거지. 그지? 되게 조작자 같은 거에 해당이 되고. 그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추론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많지는 않고 되게 사람이 이런 종류의 에러를 많이 범한다. 사람이 그런 내용이 주가 될 것이고 일부 그냥 소개를 좀 해보면 지금 여기에 여기 1번 명제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니? 1번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푸들들은 애완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관련된 말들로 서술이 되어 있고 반면에 여기는 수학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실은 빠져버리고 그냥 어떤 기호 같은 걸로 서술이 되어 있어. 근데 뇌는 보면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는 거 이것들은 되게 지식도 요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세상 지식도. 그래서 보면 여기 측두엽 부분하고 이쪽에 전두엽 부분이 주로 관여를 한다는 거야. 또 이런 게 주로 언어로 표현이 돼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이런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여기 두정엽 쪽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앵귤러 자이러스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쪽에 있걸랑 그다음에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라는 부분이 요쯤에 있는데 그 두 영역이 특별히 수학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추론을 하는데 되게 두정엽이 관여를 하고 지난주에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같이 읽은 페이퍼를 보면 웃기게도 이게 지금 왼쪽 뇌 측면을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이 반대쪽에 오른쪽 뇌도 있을 거잖아. 그치? 오른쪽 뇌에 두정엽의 활동이 많으면 오히려 수학을 잘 못한대. 그러니까 왼쪽 뇌에 두정엽 부분이 여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런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논리 문제들을 굉장히 잘 푸는데 상응하는 오른쪽 뇌에 두정엽이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잘 못한다노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 되게 왼쪽 뇌에서 되게 처리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론책에 보면 논리적인 그런 처리들은 되게 왼쪽 뇌가 담당을 한다고 배웠고 오른쪽 뇌는 조금 더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조금 더 제너럴한 거, 큰 것들을 보고 이런 거로 배웠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통밥을 만일에 맞춘다. 예를 들어서 남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맥주를 드실까 안 드실까? 이런 통밥으로 맞춘다. 그러면 되게 좌뇌가 활동을 할까? 아니면 우뇌가 활동을 할까? 되게 우뇌 쪽이라고 봐야 되지. 근데 반면에 어떤 논리적으로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는 대부분 좌뇌 쪽이라고 볼 수 있고 좌뇌 중에서도 저쪽 두정엽이 주로 관계가 된다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이 뭐가 이렇게 되면 두정엽뿐만 아니라 여기 측두엽하고 이쪽이 되게 활동을 하더라. 그런 차이가 있더라. 여기를 보면 이제 한번 쭉 넘겨볼게. 하나가 조건문 추리야.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뭐는 뭐뭐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연역 추리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모든 누구누구는 뭐고 어떤 뭐뭐는 뭐다 이런 식의 약간 범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연역 추리도 있어. 그리고 균합 추리는 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내용을 획득하기 위해서 추측하는 거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다 균합 추리에 해당이 되는 거지. 사실은 연역하고 균합이 같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 사실이라면 요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정리하는 거는 일종의 연역에 가깝고 그걸 바탕으로 이후의 일이 이런 게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균합 쪽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같이 합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조건문 추론 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에러를 많이 범하는데 만일 A면 B다 이런 식이지, 그치? 조건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고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 되게 전권 긍정이라고 해서 A가 참이면 B도 참인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맞춰 쉽게. 그런데 이런 걸 잘 못 맞춰. B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거짓이면 A도 거짓이다. 이런 건 잘 못해. 그리고 여기도 상대적으로 잘 맞추는데 이쪽을 잘 못 맞춰. 그러니까 조건문의 앞부분의 내용이 참일 가능성, 거짓일 가능성. 뒤에 오는 말이 참일 가능성, 거짓.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가 가능한데 네 가지 종류 중에 참이 되는 거는 이 두 종류밖에 없고 그리고 그중에도 이쪽은 사람들이 잘하고 여기는 잘 못해. 그러니까 만일에 뇌가 기계처럼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진짜 돌아가는 거라면 저기에 후권 부정 조건이나 여기 전권 긍정 조건이나 똑같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 인간의 어떤 편향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편향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도 저 뒤에 거 B가 거짓이면 A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 그 추론하기 이렇게 쉽지 않지, 그치? 앞에 내용이 참이면 뒤에 내용이 참일 거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계산이 되는데 거꾸로는 잘 안 되지, 그치? 되게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보면 사람들이 추상적인 사고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많이 낀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X와 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에러를 많이 안 범만 하는데 거기 아까 애완동물, 뭐 푸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판단을 많이 내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실수를 해.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또 맞는 경우도 있어. 근데 실수가 더 많아. 이거는 지금 어떤 실험이냐면 두 개의 정보 외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줬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일지 거짓일지를 맞추는 것을 보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되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야, 판단에. 근데 논리적으로 하는 데는 오히려 약간 조금 실수할 확률이 더 많고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런 편향이 있대. 그런 것들을 저런 연구자가 이제 보여줬고,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볼려? 만일 카드 한 면에 모음이 있으면, 모음은 뭐지?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게 모음이지, 그지? 모음이 있으면 다른 쪽 면에는 짝수가 있다. 이 말이 참이려면 여기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어느 것을 뒤집어 보면 저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문제가 그거걸라? 위의 명제를 증명하려면 가장 최소의 카드를 뒤집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겠냐? 어떤 걸까? 어떤 카드를 뒤집어 봐야지 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하고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맞아. 정답은 2하고 7이야. 근데 왜 그러니? 너희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다. 사람들은 되게 여러분과 무지 똑똑한 거야. 여기 보면 10% 정도밖에 못 맞춘대. 못 맞추는데 여러분은 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 고대생들 달라. 2하고 7이래. 왜 그러니?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후권 쪽을 봐야 되는데 잘 못 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 단서는 뒤에 나오는 말의 부정이나 긍정 쪽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몰아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렇게 어렵게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의 편향이지, 그지? 공정하게 못 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에러 투성이야, 그지? 그러니까 메모리 거기도 보면 어떠했었니?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잖아, 그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해서 넣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저장된 것도 끄집어낼 때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나는 보고를 하지, 그지? 그런 것도 오류의 중에 하나잖아. 이런 논리적인 것도 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저런 식으로 에러를 많이 범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를 아까 뭐 X는 뭐 Y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말고 실제 내용으로 바꾸었어. 계약서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무지 잘 맞춘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논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따지지 않고 본인의 경험을 되게 끌어갖고 온다는 거라. 되게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여기에 문자 하나하나에 무슨 뭐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지난번에 내가 누구랑 뭐 해가지고 좀 날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못했던 게 뭐였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문제를 가져와서 이 문제를 푼다는 거라. 근데 사실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데 순전히 그냥 기호로만 돼 있어서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내가 경험한 것을 끄집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거라. 현실 상황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되게 웃기지. 사람들이 속임수 탐지 기술에 의존해서 이런 경우는 잘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속으면 안 되니까 계약서 쓰면서 워낙 중요하니까.
나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돈을 더 받기로 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적게 온 것 같아, 자문료가. 그래서 내가 속았나? 근데 우리가 참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신분에 왜 원래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왔어요? 라고 따지기도 좀 그렇고 얘기 안 하자니 왠지 좀 억울한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라 저건. 그냥 알아서 주면 좋은데 약간 좀 나 약간 좀 그래서 패닉해야죠. 패닉은 아니고 뭐라 그래. 약간 너버스해. 내가 속은 걸까? 뭐는. 지금 저기에 그런 거걸랑?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세상에 관한 확률적 진술문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있다는 거야. 그냥 그거는 다 내가 아는 내용은 다 빼버리고 추상적인 기호만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편향이 있다는 거고 이거 사실이야 거짓이야 이거? 이제 범주 3단 논법 쪽으로 가는 거걸랑? 이거 사실이야 거짓이야? 요 결론이? 고로 어느 피츠버그 주민도 클리브랜드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게 마저 틀려. 1, 2번을 바탕으로. 저쪽의 거는 마저 틀려. 오른쪽 거. 어느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그래, 그거는 양성돼 있지 않나? X만 있으면 여자니 남자니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왜 염색체가 쌍으로 되어 있잖아. XX 있던지 XY 있던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유전병이 있어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X 이렇게. 그러면은 외향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남자 모양을 갖고 있겠니? 여자 모양을 갖고 있겠니? 응?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여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걸랑 XXY인 경우도 있어. XXY인 경우. 그런 경우에 남자겠니? 여자겠니? 외향이. 그것도 유전병이지. XXY인 경우. 원래 두 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있으면 그것도 병인데 어떻게 될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겉에서 보면. 제 여기 탁 찍어봐. 2분의 1인데 뭐. 양쪽 성질이 좀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성 남자. 남자 모양을 갖고 있고 되게 XXY인 사람들이 엔티소셜 비헤비어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징이 덩치가 무지하게 크고 지능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도덕성 이런 것도 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칼로 어떤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것 같잖아. 그런 걸 잘 못 느껴. 무자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그렇고. X인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불임 치료 그 받으려고 병원에 가잖아. 그랬다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아기를 못 갖걸랑? 외모는 여성이라도 아기를 못 갖걸랑? 그런 경우 참 뭐 그렇지 좀 마음이 그치. 응? 그렇지. 이게 그렇걸랑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Y가 없으면 다 여자야. 그러니까 Y가 없으면 다 여자라고. 그러니까 남성이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이 여성이야. 그리고 거기에 Y가 있어야지 남자가 돼. 그래서 유전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X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 어느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근데 글쎄. 그 다음에 모든 여자는 인간이다. 어느 남자도 인간이 아니다. 이거 마저 틀려? 그지? 그 XXY는 인간이 아니지. 그런 새끼들은 거의 늑대 같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식을 끌어들이면 이게 좀 거짓인지 참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그지? 근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잖아. 그지? 틀린 거 금방 알아. 근데 이거는 어때?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아니야? 참? 사람들이 이렇게 범주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어려워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것도 편향성 때문에 그런 건데
분위기 가설이라고 그러걸랑?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모든 A는 B이다. 이 말에 여기에 현혹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A는 B다라고 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을 다 판단을 해. 그래서 모든이 나오면 뒤에도 모든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이 나오면 뒤에 어떤이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서 참인 것처럼 보이면 뒤에 것도 다 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것도 편향이야. 그러니까 전제 부분을 이게 문제 표상이걸랑? 지난번에 왜 우리 도미노 가지고 왜 그 색깔 칠해진 사각형하고 하얀색 사각형 있는데 두 개를 떼낸 다음에 도미노 몇 개로 이거 덮을 수 있냐? 그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못 푼다 그랬잖아. 그치? 그게 왜 그랬었어? 문제 자체를 처음에 표상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앞부분의 내용에 뭔가 이렇게 좀 심리적인 바이어스가 더 가게 되고 특정한 용어가 오게 되면 그 용어에 따라서 뭐를 전개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어떡하니? 밀어붙여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 지난번에 문제 해결에서도 뭐 했었지? 후퇴는 잘 안 한다는 거잖아. 자기가 문제 해결을 풀려고 A 스텝을 갖고 B를 갖고 근데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B까지 갔으면 남자가 칼을 뽑아서 끝까지 가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지. 그지? 그런 오류를 범한 되잖아. 내가 잘 그러걸랑? 뭐 이렇게 뜯다가 잘 안 되면 힘으로 그냥 뜯지. 그지? 그리고 되게 후회하지. 그지? 이런 어떤 바이어스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되니? 모든 A는 B이다. 근데 여기는 어떤 A는 C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을 더 먼저 봐야 되겠니? 모든을 먼저 봐야 되겠니? 저기 쓰여진 거 보면 어떤 같은 거를 더 무게 중심을 더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내용을 하면 보편적인 내용으로 계속 끌고 가고 특수적인 어떤 뭐 조그만 조금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처리를 하고 근데 둘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 막 나오게 되면 오히려 특수한 쪽으로 몰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거를 분위기 가설이라고 그런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받은 어떤 인상으로 그 다음 일도 그대로 다 처리하는 거지. 저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겠니?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 있겠니? 사람 워킹 메모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거기 넣을 수가 없는 거지.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워킹 메모리의 정보 처리 용량이 4개에서 5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표상을 하려면 10개 정도의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건 4개나 5개밖에 없으니까 제일 그럴듯한 걸로 하나 찍어서 그쪽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멘탈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사기도 많이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광고 같은 게 그런 거 많잖아. 마치 저거 먹으면 뭐 완전히 그냥 헤라클레스 될 것 같고 저거만 하면 내가 부자 다 될 것 같고 그런 게 저런 거 아니야? 사람이 갖고 있는 편향을 이용을 해서 실제 광고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사람의 편향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편향된 사고로 몰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있는 그대로 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안 사지. 속지도 않고. 근데 내가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기꾼은 정말로 머리가 좋대. 자기 동네에 친구인데 그 사람은 진짜 사기꾼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여러 번 띄었대. 그래서 쟤한테 제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야. 근데도 또 사기를 당한대.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증거도 너무너무 확실하고 예를 들면 어디 저 부동산을 뭐 얼마 하는데 투자를 해라. 그거 아마 믿지는 거 알걸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온 뭐 무슨 사진, 증거 이런 것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온대. 그래서 쟤한테 맨날 속은 걸 내가 알면서도 또 돈을 내고 또 속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다 그러더라. 저건 재능이다. 저거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사기를 치는 거는 재능이다. 그거는 뭔가 좀 뽑아서 특별한 일 좀 시켜야 된다. 일본 애들하고 협상할 때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편향 같은 것들을 자기는 사실 인지심량 알겠냐.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기똥차게 사람들 속아 넘어가기를 잘 짜는 거지.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 보는 거지, 그지? 그런 것도. 존슨 레이어드라고 하는 대학자,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에 계시는데 지금 이 말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에는 줄무늬가 있다. 줄무늬가 있는 어떤 물체들에는 뚜렷한 테두리가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런 식의 멘탈 모형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 문장을 보고서 이 내용이 기술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지를 머릿속에 만든다는 거야. 그거를 멘탈 모델이라고 그래.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멘탈 모델에 근거해서 맞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점은 맨 처음에 멘탈 모델을 잘못 만들면 뒤에 말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멘탈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거걸랑? 그럼 이거 사실이니 거짓이니? 어떤 사각형들에는 뚜렷한 테두리가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yes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니? B 같은 경우도 있니? 그러니까 요 1, 2번 말을 읽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니? B번도? 그지? 가능하지, 그지? 그럼 이런 멘탈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사실이 안 되는 거지. 필연적으로 사실일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조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논리적인 수준에서는 0 아니면 1이잖아. 0 아니면 1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걸랑?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문제 전제 조건을 보고 아까 그 도미노 그 문제하고 비슷해. 문제 자체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 문제 풀기가 수월화되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판을 가지고 다음 벌어진 일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사결정 도우미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니? 사람이 갖고 있는 편향을 가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지, 그지? 그런 게 이제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 같은 거지, 그지? 근데 잘 안 써, 그지? 나는 사실 아이패드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노트 같은 거 잘하면 좋잖아. 그러면은 계속 보관이 되고 또 내가 전송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수정할 때도 되게 편하고. 근데 잘 안 써. 그냥 노트에다가 찌끄찌끄거리고 그래. 그리고 다음에 찍어놔야지. 찍긴 뭘 찍어. 그럼 그때 생각하고서도 잊어먹어. 여러분 안 그래? 되게 아이패드 쓸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되게 지겨울 때야. 그럼 꺼내가지고 다 이제 월요일에 가서 무슨 실험할까. 되게 그때 쓰고 딴 데는 안 써. 이거 뭐 꺼내가지고 막 하는 거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도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진술문을 보면 그 상황에 맞는 멘탈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을 판단을 한다. 근데 멘탈 모델이 어떤 이유에서든 저런 식의 왜곡이 일어난다. 귀납 추리 쪽인데 여기는 아까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앞부분에 두 개의 그런 진술문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 얘기가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거나 낮을 수 있는데 필연적으로 그게 일어나거나 필연적으로 안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아. 귀납 처리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런 논리 방법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 방법을 써. 또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도 귀납 추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을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 내 규칙에 맞는 거니 안 맞는 거니 피험자한테 물어. 피험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피험자가 찍는 거지 뭐 처음에야. 규칙에 맞는 건데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규칙에 맞다 틀리다만 얘기를 해줘. 아니야 틀렸어. 두 번째 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규칙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테두리라고 하는 규칙을 내가 갖고 있어. 예를 들면 그거를 여러분이 맞춰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장 한 장에 여러분이 이제 뒤집고서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물으면 얘가 no, yes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았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단계 이제 거쳐가면 그래 이제 그래서 선생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런 거죠.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게 균합출이야, 그지? 브루노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무지 어렵지, 그지? 무지 어렵지. 그러니까 규칙이 이렇게 결합 개념으로 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깔하고 사각형하고 모양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그런 건 결합 개념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이렇게 디멘션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무게라고 하는 디멘션하고 예를 들어서 크기 디멘션. 그래서 무게 디멘션의 어떤 값, 또 크기에서 뭐 어떤 디멘션. 그래서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디멘션이 뭐냐? 이런 걸 알아맞히는 거지. 그지?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되게 어려워. 아이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소리가 고양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유를 말하는 건지 그런 거가 지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걔는 지금 생판 모르는 거고 지금 추정을 해서 맞춰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그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에러를 많이 범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자기가 뭐를 찍어놓고 나면 이걸 거다라고 내가 예측을 하면 그쪽으로 여기도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야.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대걸랑. 어느 속성 하나를 내가 찍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아마 테두리 윤곽선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거야. 그럼 윤곽선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나는 선생님 생각이 윤곽선 얘기죠. 이렇게 몇 개를 묻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래. 그럼 윤곽선 버리면 되잖아. 그럼 다른 거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더 쉬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처음에 아마 선생님은 마음이 후하셔가지고 뭐 아마 큼지막하고 뭐 이런 거 잡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후퇴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나중에 한참 지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는 많이 통해. 여러분이 그래서 뭐 교수님이 내일 아침에 화정체육관을 가실까 안 가실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능성을 1번 가능성. 교수님이 오늘 멀쩡하시니까 또 오늘 오후에 일정이 많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아마 내일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돼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답에 이뤄. 틀림없이 여기 아까 이거 문제 그 추측하는 거에 거기에 보이는 거에 가능성이 뭐 한 10개고 20개고 있으면 10개, 20개를 내 마음속에 다 늘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 그러면 분명히 맞추지. 좀 지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건 틀림없이 맞아. 틀림없이 나오는데 대신 정답을 찾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방법을 잘 안 써. 안 쓰고 내가 이런 경우는 되게 이랬었어. 되게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바람이 막 불고 흐리면 이건 소나기 오게 돼 있어. 이거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으로 그냥 미뤄 짐작컨대 그렇게 될 거야.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rule of thumb이라고 그래. rule of thumb. 그러니까 내가 많은 종류의 그런 사상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일어날 빈도가 높은 놈을 내 마음속에 갖고 그 놈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guessing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놈의 근데 그게 상당히 또 맞아. 왜냐하면 이 세상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보면 요러한 조건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늘 뭐 예를 들면 100번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가 40번 정도 될걸랑. 그래서 대부분 맞아.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논리적으로 추론을 할 때는 안 그래. 그래서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차이가 그런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네 그 서치 스페이스 같은 거 하잖아. 그지? 서치 그 공간 이렇게 해놓고 탐색해가잖아.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그지? 근데 물론 거긴 당연히 정답을 찾아. 근데 사람만큼 빨리 못하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 그렇게 안 하고 룰 오브 썸으로 하지. 너희도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스태티스티컬한 거잖아. 그지? 룰 베이스드 시스템하고 statistics, 그러니까 probability 가지고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래에는 그런 확률 추론적인 것 쪽을 많이 쓰잖아. 그지? 뭐 코퍼스 모아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사람은 경험 베이스로 해. 경험 베이스로.
또 이런 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그러는데 내가 어떤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럼 사실은 그게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 가능성도 있는데 나는 어떡하니? 내가 믿는 바를 계속 주장하려고 그 믿는 바를 증명해낼 수 있는 실험을 계속 해야 되지. 사실은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남 교수 그거 좀 잘 봐. 그거 아닐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좀 학교에서 많이 싸워. 그래서 한 번은 옛날에 전에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노먼이라고 하는 그 도널드 노먼이라고 그러니까 UI 디자인의 대가야.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 예전에는 도스 썼다 그랬잖아. 뭐 카피 A 드라이브에 뭐 디렉토리 뭐에 무슨 파일을 뭐 B 드라이브에 어디로 옮기 이런 식으로 썼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마우스로 그냥 아이콘 찍찍 하면 되잖아. 그게 애플에서 처음 했걸랑. 그게 아마 한 88년 뭐 이쯤에 처음 나왔을 거야. 윈도우 같은 게. 그러니까 애플에서 먼저 맨 처음 썼고 그리고 이제 IBM 쪽에서 채용을 또 했지. 그런 쪽을. 근데 애플에서 그거 처음 쓴 거 디자인한 분이 도널드 노먼이라고 하는 UC 샌디에고의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걸랑. 지금은 뭐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야.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카이스트에서 뭐 모시는데 5억이 들었다 그러던가. 뭐 그래도 안 와. 뭐 3년치 이런 게 스케줄이 다 짜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오시고. 근데 노만 선생님이 내가 공부하던 텍사스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다고 학교에 다 막 포스터가 막 붙었어. 그래서 오후 3시에 뭐 어느 오디토리움에서 뭐 무슨 주제로 뭘 하신다고. 그래서 뭐 대학원 친구들이 뭐 기춘아 너 거기 안 가냐 뭐 글쎄 나도 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래. 근데 그날 오후에 내가 지도 교수님하고 면담 시간이 있었걸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너무 안 온대요. 선생님 안 가세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색을 딱 하면서 I hate him 딱 그러는 거야. 우리 선생님 굉장히 점잖으시걸라. 되게 점잖고 그렇게 험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하긴 마누라하고 싸우는 건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혼한 마누라가 찾아왔더라고. 그 스페인어과 교수셨는데 좀 무한하더만. 선생님 방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막 신경질적으로 뭐 막 뭐라고 뭐 막 그러고 막 이러면서 슉 그러고서 내가 옆에 있으니까 I'm sorry 뭐 이러고 그런 건 내가 봤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셔. 70 몇 년도에 우리 선생님은 단어를 지각을 하는데 바텀업 프로세싱만으로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어. One second of reading이라고 하는 마대를 72년도에 내놨는데 언어 심리학이 되게 한 7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걸랑. 우리 지도 교수님도 파이오니어 중에 한 분이야. 그래서 바텀업 프로세싱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노만 선생님은 바텀업도 있지만 탑다운이 주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탑다운은 뭐냐면 글을 읽어가면서 다음번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내가 예측을 하고 예측된 걸 기반으로 그 다음 글을 읽는다고 하는 모델이야. 그래서 상반된 모델인데 학교에서 얼마나 재밌겠어. 두 개의 그런 상반된 이론이 있으니까 두 분 모셔가지고 같이 싸움을 붙였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판 싸웠대. 70 몇 년도에.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데 너는 배워야 되니까 갔다 와라고 뭐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가려니까 좀 찜찜하더라고. 뭔가 뒤에서. 하여튼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저런 걸 많이 해. 자기가 무엇을 하나 발견을 하면 그게 옳다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감정적으로도 상하고.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장치가 있긴 하지. 장치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거지. 그거 그렇지 않다고. 나도 실험해봤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 내 지도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회 가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는데 연세대학교에 있는 아무개 교수가 그 논문을 막 까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말이야 김 교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그럼 저쪽에서 아니 그래도 그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왜 얘기를 못 알아듣고 그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지. 그래서 처음엔 지도 학생이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되지. 그러면 이제 그 좌장하신 선생님이 잠깐 너무 뜨거우니까 브레이크 하자. 그럼 그날 저녁에 같이 밥도 안 먹지, 그지? 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 저런 것 때문에 그래. 근데 뭐 그게 학자 아닌가? 자기 고집이 있어야지. 맨날 이랬다 이렇게 발견.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몇 개 맞으면 끝까지 주장하는 거지. 근데 한 번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one second of reading을 내가 유학 갔을 때도
계속 얘기를 하셔.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선생님 이런 증거들 보면 선생님 그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봐라 이놈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틀린 얘기를 하지 않냐,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 그게 내가 학문의 선구자로서 해야 될 일인 거다. 나는 내 주장을 계속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가 틀렸다라고 계속 연구를 더 하지 않겠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분야가 크는 거 아니냐. 그게 원래 학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 그래서 끄덕끄덕. 예. 견제가 이런 거지, 그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막 해가지고 네 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그래도 장치에 있긴 한데 그래도 쉽게 수긍이 되지는 않지. 혹시 여기 추론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대부분 얘기가 에러 얘기였었어요. 에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주로 지적하는 거였었어. 그러니까 여기 연구가 많이 안 됐어. 이쪽 분야도 하기가 어려워, 연구하기가. 그러면 다음번 2탄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 20분 정도가 남았나요? 지난번에 아마 앞부분에는 조금 봤을 것 같기도 해. 내가 설명을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차례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말을 하나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단어만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단어도 알아야 되고 소리 변별도 해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상황 정보도 알아야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도 미국 친구들이 it's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내 의견이 좋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뭐 별론데 그냥 그거 나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it's good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를 판단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문화를 잘 모르니까. 되게 한국말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래 괜찮다 이렇게 말한 게 이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서로가 좀 불편하니까 안 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아는데 미국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어의적인 뜻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약간 조금 뭐라 그래 사고정같처럼 행동을 하는 거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그래 너도 와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다들 쟤 왜 왔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럼 약간 멀쓱하고 내가 잘못 왔나? 근데 분명히 아까 나보고 오라 그랬잖아. 근데 분명히 그거 아니었는데 잘못 읽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과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보캐블러리만 죽으라고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도 그랬걸랑 학교 다닐 때 22,000원 외우고 배론에 33,000 외우고 그랬었걸랑. 그래도 지은이 지금부터 빨리 외워라. 되게 한 2학년 마칠 때까지 한 그거 뭐 22,000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선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얘는 맨날 여기 중앙도서관 여기 오른쪽 여기 1층에 거기에 어떤 자리에서 늘 공부를 했어. 홍성 사람이야. 충청도 홍성 사람인데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늘 거기서 공부를 해. 걔는 자취하면서. 그래서 하루는 죽은 친구인데 죽었는데 동기인데 군대 갔다가 사고로 죽었어. 4학년 때 이제 도서관에 우리도 공부 좀 해볼까 해서 갔는데 걔가 앉아있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타임스를 보고 있는 거야. 타임스 그거 어렵잖아 타임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려운 단어가 난 모르는 단어야. 첫 줄부터 뭐 몇 개 있지. 그래서 이 단어 뜻이 뭐야 그랬더니 이모영 교수인데 이모영이가 뭘 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단어라서 이렇게 사전 에센스 뒤져봤더니 맞아. 맞죠? 다음 거 진짜 어렵게 생긴 거 해가지고 이거 물어봤더니 또 그 뭘 걸 그걸 또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개만 어떻게 다 알아. 그래가지고 와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순간 약간 그 뭐라 그러니 이렇게 쭈뼛 촥 쓰는 거 알아. 이렇게 머리가 촥 쓰는 거. 아차 이거 뭔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 고대 들어올 때는 나도 영어 제법 한다고 그래서 1학년 때 왜 영어 그 교양 영어 시험 왜 성적이 어느 만큼 이상 되면 그 시험 안 봐도 되잖아. 그렇게 면제받고 그랬는데 또 우리 심리학과는
워낙 원서를 많이 보니까 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 하나도 내가 모르는 이거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지금 3년 동안 뭔가 잘못 보낸 거구나. 그래서 머리에 쭈삐 탁 서. 큰일 났다. 그래서 탁 들고 난 22,000도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 보니까 걔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 못했대. 그래가지고 영어는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의 보니까 사전하고 다 외우더만 에센스. 근데 그것도 이상해.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 독일로 유학을 가냐? 나 참 그것도 참 이상했어. 독일 유학 갔다고 가더라고. 아마 장학금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하여튼간 학교 다닐 때 영어 지으나 외워야 돼. 이게 잘 안 되걸랑. 그렇고 말을 하는 과정도 비슷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부터 문법, 소리, 발성도 다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영어로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 what 그러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영어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하나만 치우치지 말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MRI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한 거를 쭉 보면 여기 파란색은 뭐라고 돼 있니? 오디토리. 그러니까 소리로 된 자극을 듣는 뇌. 그게 어디냐면 여기 측두엽에 해슐스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보면 오디토리 2. 요거는 의미 같은 거를 아는 데걸랑. 그래서 뇌의 영역을 이만큼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의사 선생님만큼 그렇게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MRI 사진을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건 실험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해라. 대충 뇌의 영역을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대충 알 수 있어. 저런 식으로 벌써 맵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꿈은 어떤 거냐면 토플 시험 안 보고도 뇌 한번 찍어보면 자, 잠깐만 너 다시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진단도구 만드는 거 자동으로. 그럴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응 몇 번 해보면 너는 패스다. 너 이제 미국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하다가 뒤에 거 정작 중요한 걸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메모리 배웠잖아. 학습을 배웠는데 여기 워킹 메모리는 기껏해야 10초 정도밖에 안 가.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에 정보가 있는 건 학습한 거 아니야. 롱텀 메모리로 넘어와야 돼. 롱텀 메모리로 넘어와야지 뭔가 남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뭘 배우면 에피소딕이 되니 시멘틱이 되니 아니면 스킬 러닝이 되니 대부분 에피소딕으로 들어오지. 물론 시멘틱도 가는 것도 있어. 근데 많은 수가 예를 들면 추론에 대해서 5월 27일 날 인지 시간에 남선생님한테 배웠다. 그게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 게 되게 우리가 배웠던 뭐 일레보레이션이나 또 뭐 LOP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여기 오는데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런데 언어를 하는 거는 거의 스킬에 비슷하걸랑? 내가 지금 한국어 내가 이런 발음을 하는데 발성기호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어 말할 때는 좀 신경을 써요. R하고 L을 하려고 그러면 lies, lies, rise, rise 이렇게 신경을 써요. 발성기호가 어디를 혀를 붙여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모국어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발성기관이 움직여지는 게 거의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킬 러닝으로 돼 있는 거걸랑. 그러니까 에피소딕 메모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스킬 러닝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걸랑. 그럼 여기서 여기로 그럼 어떻게 넘어오냐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인지심리학에서 배운 거는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하면 잘 올 수 있냐. 패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줘라.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저장 강도를 높여주라. 의미 중심적으로 외워라. 멘탈 이미저리를 써라.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여기 오는 걸 얘기를 해. 그 여기 온 다음에 스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거는 반복해라. 죽으라고 반복해라. 뭐 이거밖에 몰라. 그럼 그냥 죽으라고 반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찾아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외국어 학습을 잘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에피소딕 메모리에 어쩌면 잘 넣을 수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 띠오리가 많이 있어.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대로. 그 다음에 에피소딕에서 근데 스킬 러닝으로 가야 되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거기는 잘 몰라. 현재. 이거는 그 미련한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일본 대학생들을 한 건데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일본에서만 영어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듣기 훈련을 했어. 그래서 하나는 R하고 L을 구분하는 훈련을 했고 또 하나는 B하고 V를 하는 걸 했고 또 하나는 B하고 G를 하는 걸 했어. 근데
처음부터 B하고 G는 애들이 구분을 잘해. 일본 애들이. 그런데 B하고 V는 구분 잘 못하고 거의 우연적인 수준이고 R하고 L도 잘 못했어. 초기에는. 근데 3개월 훈련하고 났더니 R하고 L은 대략 한 88%를 구분할 수 있었고 B하고 V는 여전히 못했어. 훈련을 했는데도 걔네는 바보 같아서 그래. 여러분은 아마 하면 다 알 건데 했는데 그래서 구분하는 뇌는 얘야. 그러니까 훈련을 했더니 R하고 L 구분하는 뇌는 이거고 여기는 훈련을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뇌야. 여기는 처음부터 잘하는 뇌고. 근데 보면 이게 선생님 같은 뇌골랑 그러니까 신경 써서 들으면 어느 만큼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굉장히 피곤해.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뇌가 엄청나게 많이 뻘겋게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 막 잇몸이 붓고 막 그래. 며칠간 회의하고 나면. 여기는 어디를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마치 수학 문제 골 때리기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아예 단서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종류의 상태인 거지. 여기는 진짜로 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몇 군데만 쓰는 경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종류의 뇌에서 요런 종류의 뇌로 닮아갔다가 요런 뇌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뇌의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찾아주는 방법이 최고 방법인 거지. 그치? 이거는 많이 보던 거지. 그러니까 한번 보고 딜레이가 지나면 저런 식으로 포게팅이 일어나지. 그치? 또 요것도 우리가 학습을 연습을 많이 하면 에러 레이트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알지. 그치? 그리고 학습을 반복을 하면 그 배운 내용을 떠올리는 시간도 저렇게 짧아지는 것도 알지. 그치? 그러니까 되게 초기 학습 상태는 이거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을 공부를 시키고 걔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거는 이 에러 레이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완전 학습이 됐어. 맞추는 거는 다 맞춰. 그러면 이번에 문제는 떠올리더라도 맞추더라도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고급자에 상응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인지심리학에서는 되게 여기까지 오는 것만 얘기를 했걸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에러를 더 빨리 줄일 수가 있냐. 그런 내용을 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오버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연구를 잘 안 했어. 근데 현실 속에서는 오버러닝 쪽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육 현장이라는 데 적용을 하려면. 그치? 이거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러닝을 하게 되면 불과 이틀만 해도 뇌에 새로운 덴드라이트 부분이 생긴다. 인간도 마찬가지야. 36시간만 지나도 생긴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근데 뇌는 그래서 수없이 계속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걔를 감당하려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고 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건데 쓰지 않으면 또 잘라내는 작업도 계속해. 왜냐하면 쓰지 않는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치 쓰지도 않는 물건을 창고에 계속 내놓으면 저장하고 있으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쓰지도 않는 뇌세포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하니까 없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뭘 만들고 한쪽에서는 계속 잘라내고 이런 작업이 계속 돼. 그러니까 포게팅도 뭐야? 결국은 잘려나간 거야.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여기 지금 있는 나의 최고의 목적은 서바이벌 하는 거야. 여기 세계에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외부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뭔가 대처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변하면 변하는 것을 대응하려고 내 뇌가 변하는 거야. 그런데 외부 세계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뭘 바꿀 이유가 없어.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뇌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지. 응. 근데 더 안 좋은 거는 거기서 안 써, 이제. 예전에 쓰던 것도. 예를 들어서 직장을 내가 맨날 다녀서 그 일을 늘 했었는데 이제 명퇴를 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그런 업무도 안 해. 그러면 내 뇌는 직장에서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하도록 뭔가 피팅이 돼 있겠지.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직장에서 하던 것만큼도 안 해.
그러면 직장에서 할 때 필요하던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늙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뇌를 가지려면 오성 어떻게 해야 돼? 늘 똑같이 하는 것보다 변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하지 말고 며칠간 내가 이런 방법을 했으면 그 다음번에 다른 방법으로 보고 그래야지 너의 뇌가 더 건강해져. 이거는 피드백에 관련 있는 거걸라. 그러니까 너 시험 잘 봤다, 못 봤다,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 근데 생각보다 피드백을 주고 안 주고가 학습의 효율성에 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근데 또 뭐라고 나오냐면 문헌에 보면 잘하는 애가 맞춘 거에 대해서 피드백 주는 게 오히려 해를 입힌대.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려면 틀린 거에 대해서만 주래. 틀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틀려서 이런 거라고만 주래. 근데 맞은 거에 대해서는 주지 말고 오히려 해롭대. 그러니까 피드백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생각보다. 주의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reinforcement가 있는 게 피드백 같은 거잖아. 그 행동이 옳았다고 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람은 그렇대. 저거는 인지심리학의 얘기인데 오버러닝을 처음 했을 때 오버러닝을 많이 하고 한 일주일 있다 시험을 보면 오버러닝, 그러니까 완전하게 맞춘 다음에도 더 한 거지. 저렇게 퍼포먼스가 조금 좋대. 그런데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보면 더 많이 했던 그룹이나 그냥 처음에 했던 그룹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지심리학의 전통적인 입장은 오버러닝이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나중에 여기 용우가 옛날에 발표를 했었는데 쥐 가지고 실험한 거지만 어떤 쥐는 이틀 동안 훈련을 했고 어떤 쥐는 며칠 했지? 4일? 일주일? 일주일인가 이틀인가 더 했어. 그런데 나중에 그 훈련을 안 했을 때 이틀 해가지고 생긴 그 뇌세포가 남아있는 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류를 보면 오버러닝이 월등하게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오버러닝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조금 더.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내가 처음에 그거를 잘할 때는 10개의 뇌세포가 새로 생겼던 건데 훈련 안 하니까 4개가 잘려나가서 6개가 남아있던 거지. 근데 그 내용을 다시 학습을 하게 되면 6개 남은 거에다가 몇 개 더 보태면 되니까 더 빨라지지. 리러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뇌에 생긴 어떤 조직을 오랫동안 항구적으로 안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간헐적으로 학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잊어먹을 만하면 나타나고 잊어먹을 만한 뭐가 나타나고 그러면 거의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성현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시험 보고 진짜 시험 보고가 더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지심리학을 기말고사 보려고 그러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책을 또 읽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답을 해보고 답을 못하겠는 부분만 찾아서 보고 다시 시험 보고가 훨씬 잘한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저거 고시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월 달에 사법고시 2차를 봐야 된다. 그러면 대략 한 7월이나 한 6월 이쯤에는 문제 중심으로 해.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고시실에 있었걸랑. 그래서 걔들이랑 뭐 술도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문제를 자기가 만들고 문제 답을 해보고 답이 잘 안 되는 부분만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실험이 보여주는 게 공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테스트 위주로 하는 게 좋다. 저 위에 레디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퍼듀 대학 우리 조양석 교수님 나오신 대학 거기 대학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렸던 논문이야.
그러니까 retrieval practice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 인코딩보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봤을 거야. 공부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고 쉬었다가 시험 보고 그러면 마지막 공부하고 시험 볼 때까지 기간하고 공부하고 공부 사이에 기간하고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공부하고 시험 볼 때까지의 간격이고 얘는 공부와 공부 사이의 간격인데 얘가 0.2가 되는 게 최상의 퍼포먼스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할 때 잘 짜서 해봐 계획을. 이거는 우리가 언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얘는 해마의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연습 정도를 보여주고 여기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문법 처리하는 데야 그 뇌의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데 초기 학습할 때는 일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가 학습을 더 많이 하게 되면 해마 역할은 자꾸 줄어들고 대신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더라.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오른쪽 뇌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다가 일반 기억을 할 때에 많이 관여를 하다가 왼쪽 뇌의 언어 담당 영역으로 넘어오면 걔는 상당히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 (5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이게 뇌의 이제 그 회로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회로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배울 때는 주의를 담당하는 뇌가 많이 활동을 해. 그게 여기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나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뇌의 조직이거나 여기 스프리어 퍼라이털 로브나 이런 데가 어텐셔널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배울 때에 그런 어텐셔널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 그러다가 잘 배우고 나면 이번에는 뇌 안쪽에 있는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얘는 내가 능숙하고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좀 easy going하고 약간 졸리 있고 그럴 때 주로 활동하는 뇌야. 그런데 웃기게도 디폴트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와. 그래서 작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어떤 논문을 보면 디폴트 네트워크의 어떤 거의 히포캠퍼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 그 단백질이 해마 조직을 죽여버린다는 거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가설은 학계의 그런 설명은 뭐였냐면 치매가 잘 오는 그런 환자군이 정상적인 군보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 그런 게 주된 입장이었었어. 근데 그 연구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소비하는 속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게 생성돼서 다 소진될 때까지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정상인은 조금 전에 생겼던 베타 아밀로이드는 원래가 억제제래, 억제제. 그러니까 신경 충동이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물이야, 일종의. 그런데 치매가 오는 사람들은 8시간 만에 오늘 생긴 게 다 없어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또 생긴 것 중에 또 쓰고 일부가 남고 그럼 축적이 돼서 그 놈이 결국은 뇌세포를 죽이고 디폴트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그게 디멘치아 쪽으로 간다는 거야. 알츠하이머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영역들, 이런 영역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해서 내가 잘하게 되면 어텐셔널 네트워크 쪽에서 디폴트 네트워크 쪽으로 바뀌어. 여기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처음에는 활동을 많이 하다가 더 잘하게 되면 활동이 줄어드는 뇌의 목록이야. 그리고 이 뇌의 목록들이 대부분 주의를 관장하는 그런 뇌의 영역들이야. 그리고 거꾸로 이번에는 더 잘하게 되면 활동을 많이 하는 뇌가 있는데
내가 올려놨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뇌는 내가 뭐를 잘하게 되면 더 많이 활동하는 뇌들이야. 그런데 영역 특성적인 게 있고 영역 일반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영역 특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테니스를 잘 치게 되는 것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것하고 공통적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커지는 데가 있고 또 언어는 언어대로 가고 테니스는 테니스로 가는데 따로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되게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나 여기 프라이틀 로브의 몇 개 영역이나 그런 대로 굉장히 이렇게 한정이 되고 반면에 일반 운동이나 이런 놈은 그 운동 통로골랑 그러니까 여기 밑쪽에 벤트로미디얼 프리프론털 에어리어에서 베이슬 갱글리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 통로가 강해져. 그러고 나머지 어텐셔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거의 반사적으로 되는 것처럼 변해.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고 저런 거는 언제 필요할까? 혹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저런 걸로 병원에 가면 안 되겠지. 심각한 거니까. 근데 누가 그런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너 우리 수업 시간에 봤는데 남선생님하고 거기가 뭐 한대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나머지 한번 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훨씬 더 재밌는데 우리 같이 해가지고 사이언스로 하나 쓰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5천만 원 받아 포상금으로. 워낙 쓰기가 어려워서 하나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올해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내년 정도에. 그럼 내가 많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대일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에 타고난 어떤 구조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벌써 결정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데 이거는 지금 측두엽에 요게 좌뇌고 이게 우뇌인데 측두엽의 소리를 감별하는 뇌야. 그래서 훈련 전에 음악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스캔을 했어. 그런 다음에 요 영역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Y축으로 나타냈어. 그런 다음에 여기 X축은 음악을 배우는 정도를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빨간 표시로 된 애들은 굉장히 잘 배우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잘 못 배우는 애들이야. 그런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여기 영역이 잘 배우는 애들이 커. 처음부터. 세게 훨씬 더. 그러니까 뇌 세포가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뇌 세포의 그런 관계성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스티프해. 기울기가. 그러니까 얘는 슬로우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뇌의 영상을 보면 그 아이가 이런 종류의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예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언어에도 그런 게 있걸랑? 이거는 지금 외국어를 배우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브로카 영역이걸랑 왼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브로카 영역의 크기하고 나중에 외국어를 배우는 정도하고 보면 브로카 영역이 큰 놈이 잘 배워. 그러니까 언어 재능이 있는 아이는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애초부터 잘 발달되어 있어. 조금 약간 실망스럽나? 제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이게 그런 데이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주면 여기에 있나 없나. 이렇게 이게 좌뇌잖아? 이거는 왼쪽 뇌고 이거는 오른쪽 뇌인데 눈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사각형으로 된 거는 lexical semantic, 그래서 단어의 의미 처리하고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어야 아니야 이런 거 아는 것하고 그 단어 뜻이 뭐야를 아는 그런 뇌야. 왼쪽 뇌 주로 측두엽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그치? 오른쪽 뇌는 거의 없어, 그치? 근데 반면에 포니믹은 뭐냐면 학교에 히읗 소리 있니? 있어. 학을 소리별로 나눠봐봐. 히읗, 아, 기역 이런 거를 담당하는 뇌가 지금 요런 색깔로 된
주로 축대엽 쪽에 이쪽에 모여 있어. 베르니케 영역이 이쪽에 있지. 이렇게 모여 있고 오른쪽 뇌에도 일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언어는 왼쪽 뇌만 처리를 해, 담당을 해. 그렇게 얘기하면 걔는 진짜 무식한 놈이야. 조금 그러니까 완전 조금 선무당에 뭐 잡는다고 이런 거지. 그런데 이 프로소디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왔어 이러는 거. 그러니까 말의 그 말하는 법. 말하는 법은 거기 소리 다루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 말하는 법은 대부분이 다 오른쪽 뇌 템포럴 로브 뒤쪽으로 쳐져 있어. 그러니까 애가 왔어 꼴 좋다 그런데도 막 웃어. 꼴 좋은 줄 알고. 그러면 걔는 어디에 손상을 입었을까? 오른쪽 뇌의 이쪽 부분 어딘가에 영역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꼴 좋다 그런데도 와 나보고 칭찬받아 이렇게 되면 걔는 지금 프로서디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좌우 뇌가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좌뇌에 여기 귀가 여기 있걸랑 그러니까 청각 영역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작은 통로가 있고 측두엽의 밑쪽에 되게 의미 처리하는 데인데 지식, 세상 지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하고 넓게 이렇게 돌아가는 통로가 있어. 그 되게 이쪽 통로가 망가지면 단어로 소리내서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어. 이런 거는 이쪽 통로에 문제가 있는 거야. 큰 통로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은 걸 따라서 말하려면 못해. 이쪽 통로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왼쪽 뇌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패스웨이가 오른쪽 뇌도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지만 왼쪽 뇌하고는 굉장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아.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모고 처리의 뇌를 알면 내가 외국어를 정말로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국어처럼 하는 건지를 단박에 알 수 있지. 그지? 은지야, 그지? 다음 시간은 11장이야. 그러고 연습 문제 푸는 거야.